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일여고 2학년 우리 4, 5, 6, 7반 학생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고 있는 이도윤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니까 굉장히 어색하죠. 저도 상당히 어색합니다. 어색한데 또 저는 굉장히 아쉬워요. 학교에서 여러분들을 보고 직접 수업을 하고 싶지만 상황이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마음은 또 제가 또 잘 알죠. 여러분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쁘죠? 지금 누워서 아마 인강을 듣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인스타그램 하면서 또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들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 어찌됐든 여러분들의 뭐 특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아무튼 좋은 일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인터넷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습니다. 어떤가요? 저 화면빨 잘 받고 있나요? 제가 듣기로는 이 수업을 전 분명히 이제 최소 21명, 우리 7반이 21명이죠. 에서 이제 33명, 최대 33명인데 이 온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은 강의를 듣고 있는 숫자가 훨씬 많아진다고 들었습니다. 뭐 학부모님들을 포함해서 그죠? 그래서 수업을 같이 듣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기말고사 성적을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사를 선택할 학생들의 수능 1등급을 위해서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 방이고요. 제 방을 공개하고 싶진 않았으나 어쩌다 보니까 하게 됐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프닝 송도 들려주고, 그죠? 여기 옆에는 제 친구입니다. 늘보라고. 제 중학교 때부터 같이 살았던 친구예요. 인사하고 있어요. 안녕해주세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우리 이렇게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당연히 기말고사 범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조공과 책봉의 다원화에 대해서 이제 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자, 다원화가 뭐라 그랬죠? 이걸 확대를 더 하고 싶은데 확대가 잘 안 됐었어요. 그래서 자, 조공과 책봉의 다원화는 뭐냐면은 다원화의 반대가 뭐냐면은 뭔가 하나의 절대적인 힘이 있다는 거죠. 힘이 있고 그 힘을 중심으로 주변에 이렇게 더 작은 세력들이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다원화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또 강력한 힘이 있고 뭔가 모든 국가들이 굉장히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원이 굉장히 많다. 그죠? 다 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잠깐 복습을 하면은 5호 16국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5호라고 하는 거는 흉노, 강, 저, 갈, 이렇게 선비족 하고 이제 선비족 5개 하고 그 다음에 한인까지 해가지고 이제 5호라는 이 북방 유목민족과 한인이 세운 16개의 국가라는 뜻이에요. 이 호가 한자로 오랑캐 호인데 이 5개의 북방 유목민족과 한인이 중심이 되어서 16개의 국가가 형성이 되고 쇠퇴하고 멸망하고 그게 계속 반복되는 그 시기를 5호 16국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남조와 북조 그리고 그 주변에 있었던 국가들 고구려와 백제, 신라, 유연, 토요콘, 외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 어려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동아시아 정세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이때 동아시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물어보는 게 어려웠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게 변별력을 이렇게 내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죠. 그래서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중점으로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특히 이제 명나라 조선 들어가고 그리고 임진왜란하고 뭐 병자호란 그 이후 그때는 뭔가 외교보다는 그때 당시 전쟁 상황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잘 물어본다면은 이때 이 당시 그러니까 우리 5, 16국 시대 4세기부터 5, 6, 7, 8세기 당나라 시대까지는 국제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자리를 잡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중심으로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보면은 자, 가. 제가 또 이거를 예쁜 글씨체로 이걸로 해야지. 자, 가가 어디냐? 가가 유연이에요. 유연이라는 북방 유목 민족, 그러니까 선비족이 유연이라는 국가를 세웠어요. 자, 그래서 이 가도 유연. 색깔을 달리 해볼까요? 빨간색. 유연. 자, 몽골계 유목민족인데 북조의 샌드백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방 유목민족들 특히 흉노도 굉장히 강성했었죠. 우리 한 고조 때 강성했었는데 이 후대에 정보광조를 세운 거란이나 여진, 그죠? 몽골, 그죠? 대몽골 제국을 형성했던 그때에 비하면 유연이라는 유목민족은 굉장히 작았어요. 굉장히 약했고 네, 북조에 굉장히 밀렸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만 알면 됩니다. 사실 여기는 중요한 내용은 없고요. 이 유연이 여기서 이렇게 중요하다기보다는 뭔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어요. 남북조 시기에 유연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유연이 있고 가와다 이런 식으로 빈칸이 나왔을 때 이게 남북조 시기에 있었던 북방 유목민족이었구나. 그래서 남조와 북조가 있었겠구나 라고 유추를 할 수 있는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외울 게 더 많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다가 뭐냐? 자, 다는 자, 돌궐입니다. 돌궐. 돌궐에 의해서 멸망을 했는데 자, 다는 돌궐. 자, 요 정도만 알면 돼요.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돌궐이 어떤 국가였을까요? 자, 여기 보면은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활약한 튀르크계 민족으로 한때 수당을 압박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강성했었어요. 동아시아에서 유목국가 최초로 고유문자, 이 고유문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기록을 남겼는데 이 비석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은 중원 사람들, 한인을 의미하는 거죠. 북방 유목민족이 아닌 한인들의 사탕 발림에 넘어가지 말라라는 경고가 쓰여 있다. 자, 여기 다 돌궐할 때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어디냐면은 토요콘입니다. 토요콘. 자, 토요콘입니다. 자, 남조가 토요콘하고 우호관계를 체결하여 북조를 견제했습니다. 자, 이렇게 남조가 이렇게 그죠? 북조는 북방 유목민족들 위주로 형성된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남조가 토요콘하고 체결을 해가지고 이제 형성을 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우리 저번 이 전 7페이지 학습지에 보면은 그거 기억날 거예요. 브러쉬 실크로드 블루로 해볼까요? 자, 이제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게 무슨 강이게요? 다시 이렇게 자, 여기가 황허강이죠, 그죠? 여기가 장안이에요, 장안. 우리 당나라 시대 수도도 장안이었고 그리고 한나라 때도 장안이었어요. 자, 장안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막 이렇게 있고, 그죠? 낙타 그림이 있고 막 기억나죠? 이게 뭐였어요? 그죠? 실크로드였어요. 실크로드. 자, 이 실크로드를 장악한 게 바로 토요콘이라는 국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정을 하자면 자, 아까 내가 토요콘이 이제 선비족이 세운 국가고 유연은 몽골계 유목민족이죠. 내가 아까
뒤집어서 설명을 했는데, 자, 토요코니 선비족이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크로드를 장악했기 때문에 이 오아시스, 이 굉장히 우리 그때 낙타, 그리고 그 피어, 그죠? 피어, 내가 스페인 가서 피어 얘기했나요? 우리가 제가 스페인 갔을 때 피어가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우리 영어 피어 있잖아요. 네,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미국 영어 책에 있는 그걸 보고 내가 피어를, 우리나라 펜이 이렇게 생겼는데, 그쵸? 우리나라 펜은 이렇게 생겼는데 왜 내가 당연히 보지도 않았으면서 이거를 피어라고 생각을 했을까? 굉장히 처음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먹고 와야 되는데 못 먹고 왔었는데, 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것처럼 그때 한 무제가 장건을 파견을 하잖아요. 그쵸? 서역으로 파견을 하면서 거기서 기린을 본 거예요. 야, 목이 겁나 길어. 이런 단어 쓰면 안 되나? 자, 목이 엄청 길어요. 엄청 길고 길쭉길쭉 하단 말이에요. 이거 처음 봤어요. 처음 봐가지고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역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거랑 그리고 그 비단. 자, 비단이랑 교역을 하게 되죠. 그게 바로 실크로드였어요. 그쵸? 이 중국의 비단이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서양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인 물건이었고, 서역에는 없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탐내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다 지워지네? 넘어갑시다. 자, 그래서 그랬어요. 자, 그래서 북조를 견제를 했는데, 자, 누구한테 멸망을 하자면은, 자, 토번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주세요. 토번에 의해 멸망함. 자, 토번에 의해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자, 다와의 관계. 다가 어디라 했죠?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자, 돌궐이라고 했어요. 돌궐과의 관계다. 자, 북조가 돌궐과 우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여러 차례 그러니까 사신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사신을 파견을 하는데, 대립관계인 북제와 북주는 돌궐과의 외교 관계를 맺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북제와 북주로부터 조공을 받아요. 돌궐이. 그쵸? 그러니까 요 북제, 북주가 다 돌궐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죠. 뭔가 좋은 물건들을 이렇게 줬어요. 자, 여기 보면은 북위가 서로 분열을 돼가지고 이제 북제와 북주가 되는데, 이걸 통틀어서 북조라고 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연표할 때는 한마디로 북조라고 했는데, 북위, 북제, 북위에서 중요한 거 있었죠. 체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북제, 북주 분열이 되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자, 유목국가 최초로 고유 문자를 사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누구한테 멸망을 했느냐? 위구르에게 의해서 멸망이 되었어요. 자, 이 문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문자가 있고 없고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왜 중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문자가 없어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그거예요. 유목민족 국가 최초라고 하면은 뭔가 흉노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흉노는 고유 문자가 없었죠. 자, 최초로 고유 문자는 돌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흉노가 전쟁을 나가고 한 고조하고 싸우고 싶어요. 그런데 저쪽에 있는 이 유목민하고 저쪽에 있는 흉노 유목민한테 전달해야 돼요. 너희들 군사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야 되면은 글로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을 보내요. 사람을 보내면 이렇게 갔다가 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시간이 어떻게 했어요? 오래 걸릴까요? 아니면은 조금 걸릴까요? 그쵸?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가다 보면은 뭔가 의미가 왜곡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방지?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문서라는 거예요. 문자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흉노가 분리했던 이유가 또 문자가 없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진시황제 때 문자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갑골 문자도 있지만 진시황제 때도 있었다는 거는 한무제 때도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뭔가 한인 사회에서 문자가 있었고 그들만의 소통이 빨리빨리 되었었는데 이 유목국가에서는 최초로 이 문자가 사용되었다는 거는 굉장히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정체된다는 거예요? 그쵸? 힘을 더 키울 수 있고 뭔가 이 중국 이 세계에서 자신들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거란 여진 이 뒤에 굉장히 문자가 나왔다는 걸 강조를 많이 해요. 특히 동아시아사에서는 그 의미가 뭐냐면은 그들이 뭔가 북방 오랑캐가 아니라 그들만의 소사이어티가 있었고 그 소사이어티 안에서 자신들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문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곧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료를 읽어봅시다. 사료라는 게 어차피 중국 한자로 된 거를 한글로 옮기기 때문에 그냥 제가 옮기고 싶은 대로 옮겼어요. 안 그래도 어려운 내용 더 쉽게 하면 좋죠. 자, 여기에 형광펜 있나요? 형광펜? 없을 것 같아. 그쵸? 없네. 그러면, 브러쉬. 자, 한번 봐보겠습니다. 북주는 돌궐과 같이 난 뒤 매년 10만 필의 비단을 보냈어요. 북제 역시 돌궐이 침략해올 것을 두려워해서 많은 재물을 주었습니다. 돌궐의 카간은 훗. 나의 남쪽에 사는 이 두 똘마니들이 언제나 공손하니 맘마가 충분하여 걱정이 없구나 호호호 라고 말했다. 이거 시험 문제 낼까? 좋아요. 시험 문제 내야겠어. 자, 그래서 자 여기 체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모의고사 풀다 보면은 이 유목민족들 이야기 나오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용어 자체도 어렵고 이제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근데 그 어려운데 이 칭호에 관한 이 내용을 이 대장 있잖아요. 대장. 이제 황제, 중원에서는 황제 아니 왕하고 똑같은 직책을 맡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요. 흉노는 선우라고 부르고요. 돌궐은 카한이나 카간. 그리고 몽골 후금청은 칸. 그죠? 징기스 칸 할 때 그 칸 있죠? 이거 세 개는 꼭 기억해놔야 돼요. 그냥 굉장히 낯선 지문이 나오기 때문에 그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을 때 꼭 이것만 주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게 굉장히 오답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장함.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똑같은 내용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자, 빠르게 해보자. 고구려겠죠? 자, 고구려와의 관계가 어땠냐? 남북조 모두 조공과 책봉 관계를 맺었고 불교와 율령을 수용했다. 자, 율령이라는 거 우리 굉장히 그때 수업을 많이 했었죠. 이 법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권을 강화시키는 거죠. 뭔가 체계를 만들고 그 체계 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틀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따르게 되겠고 왕권 강화, 어쨌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뭔가를 채택을 하고 뭔가 이렇게 하려고 할 때 내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야기하자면 내가 동아시아사 선생님으로 뭔가 정당성, 그죠? 정통성, 뭔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그냥 억지로 여러분께 주입을 시킬 수도 있겠지만 또 그 반대로 또 뭐 여러 가지 뭐 수업 준비를 더 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권력이라는 거는 정당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한 얘기고. 자, B는 백제다. 자, 남조와 지속적으로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를 했는데 불교,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을 했다. 자, 우리 이거 한국사 때 이거 굉장히 많이 봤었죠.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 무령,
무령왕릉. 자, 이 무령왕릉이란 게 남조 양나라에서 송제 양할 때, 송제 양진할 때 그 양나라인데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1866년에 병인 박해가 일어나잖아요. 그게 뭐예요? 우리 유교 국가인데, 조선이 유교의 국가인데 일부 사람들이 천주교를 받아들이면서 천주교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이 왕을 절대적 권력자로 세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왕 위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왕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굉장히 안 좋아하겠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박해를 많이 하는데 특히 정약용, 여러분 잘 아는 정조시대 때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였어요. 근데 정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정조대왕은 인재를 굉장히 중시했던 거죠.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인 건 굉장히 불쾌한 일이지만 그래도 정약용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신분이 완전히 상위 엘리트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등용을 하겠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정조가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고 저도 정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자, 그런데 정조가 죽고 나서 그 뒤로 완전히 정약용 집안이 초토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카톨릭 신자라는 것 때문에 완전히 전멸을 당하죠. 그죠? 그러면서 정약용은 여기 강진에 다산초당 만들어 놓고 거기서 목민심서도 쓰고 백성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책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이 천주교가 딱 들어오면서 그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우리가 뭐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화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매장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죠? 요즘 보통 다 화장을 하잖아요. 근데 불과 150년, 200년 전만 해도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고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왜냐면 이 신체발부 수지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면은 부모님이 준 내 몸은 절대로 손상을 시켜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시대 때도 머리를 자르지 않고 이렇게 상투 틀었잖아. 이렇게 그죠? 상투를 틀고 절대로 절대 이제 부모님이 주신 그런 거는 손대지 않았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부모님을 태운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병인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 어쨌든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의미지만 사실은 이 권력에 대항하는 거죠. 그죠? 뭔가 그렇죠. 그래서 이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 무령왕릉이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문화가 바뀌었잖아요. 뭔가 이 화장하는 문화로 바뀌었는데 이때 당시에 무덤의 스타일을 보면은 다 화강암으로 되어 있거나 돌널 무덤, 그쵸? 아니면 동무덤, 그쵸? 분봉으로 딱 해서 뭐 여기도 분봉이긴 하지만 분봉으로 해서 뭐 돌을 놓는다든지 널판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항아리를 놓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매장을 했는데 이 남조의 영향을 받은 백제 무령왕릉 같은 경우에는 돌을 구웠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보면 황토 있죠, 황토. 황토가 맞나요? 우리나라 황토 없어요, 그쵸? 황토 없고 다 막 모래, 그쵸? 모래라는 것 자체가 이 돌이 그냥 이렇게 부서져서 생긴 모래잖아요. 우리 계곡 같은 데 가면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중국에 황허강 있잖아요. 황허강의 그 황이 누를 황자예요. 왜냐면 그 강이 하천이 황색인 거야. 왜냐? 거기가 이제 다 황토였기 때문에 황토가 이제 막 섞이면서 물이 굉장히 더럽게 보여요. 우리 중국 강 보면은 네이버에 황허강 치면은 노랗게 보인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황허강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거기에 황토가 많기 때문에 황토방 하면은 굉장히 곱잖아요. 그래서 이 황토가 이제 그거를 이제 구워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게 이 남조 시대의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스타일이 이제 백제에 전해졌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전해졌으니까 그 스타일대로 무덤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우리가 이 화장하는 이 당연한 지금 풍습을 보고 우리 한 200년, 3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서양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남조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아하 그렇구나 이때 중국의 영향을 받았었구나 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우리와 천주교와 뭐 이렇게 더 나아가서 서양 세력과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또 영향을 진짜 주고받았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거 하나 하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자 신라와의 관계. 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 책봉 관계를 유지했다. 한강 유역을 장악한 뒤에 북조와 외교 관계를 맺기도 하면서 당과의 협조 관계를 바탕으로 삼국시대를 통일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A는 뭐냐? A는 뭘까요? 네, 바로 일본입니다. 네, 사실 일본 하면은 우리 그죠?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강의다 보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위에 지도 보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거기 4색이라고 되어 6색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틀어봅시다. 6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을 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 유연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조 시대라고 유출할 수 있지만 또 여기가 이제 요 부분 있죠? 이 한강 유역을 차지한 국가가 백제였다. 우리 전성기 했었죠. 전성기 백제, 고구려, 신라 각각 100년씩 4세기, 5세기, 6세기였잖아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 지도가 나왔을 때 한강이 여기잖아요. 한강 유역을 차지한 때 몇 세기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으니까 몇 세기예요? 한 4세기, 5세기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4세기 물결, 뭐 5세기 초, 뭐 이렇게 고쳐주면 좋겠어요. 자, 자, 이 시성제도. 자, 이 시성제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자면 그거예요. 잠깐만. 자, 국가에서 관직에 따라서 하사를 했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나를 이 선생님이라고 부르지만 내가 명찰을 만약에 여기다 찬다고 해봐요. 그럼 명찰에 뭐라고 써져 있겠어요? 이도윤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쵸? 근데 이때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도윤이라고 하지 않고 자, 국가에서 관직에 따라서 그리고 정치, 지방 호족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윤이 아니라 이 선생님. 그러면은 내가 이걸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면 사람들이 이 선생님 학교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만약에 내가 이제 대통령 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 딸이라고 합시다. 물론 전혀 그러고 싶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이씨니까. 근데 제가 완전 거지같이 다 달아지고 낡은 옷을 입고 지나가고 냄새나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사람 거진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시성제도로 받은 이름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있냐면 이 대통령 딸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어떠겠어요? 사람들이 거지 같은 옷을 입어도 저 사람은 권력이 굉장히 센 사람이구나, 대통령 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통치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한 역할을 한 거죠. 어쨌든 권력이 굉장히 세진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끝. 칠지도. 이게 여러분 나 이제 한 10년 5년 10년 전만 해도 임나 일본부설이라고 굉장히 예민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일본인들이 이 백제가 일본에게 전해준 칠지도를 가지고 우리가 일본이 백제를 점령을 해가지고 가지고 온 거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밝혀져서 지금은 솔직히 별로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는 뭐 생기부 쓰면 좀 괜찮긴 했는데 지금은 일본도 인정한 상황이고 우리도 당연히 백제가 하사한 거다. 우리가 한 광무제 때 금인을 하사한 것처럼 백제가 그 철기 기술로 만든 칠지도를 일본에 전해줬다는 게 굉장히 그냥 이렇게 하사한 거죠. 그게 이제 지금은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은 되지 않지만 딱 한 번 모의고사 때 이게 나왔어요. 초창기 2015년 4년 초창기 모의고사인데 그래서 한 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별로 매력이 그러니까 지금 너무 당연한 일이 됐으니까 다행이죠. 그렇죠. 아무튼 역사를 왜곡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배워야 하는 거예요. 특히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는 내가 첫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완전 자기들이 역사를 리메이크를 한 상태고, 중국도 어쨌든 5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을 다 끌어안기 위해서 역사를 하나로 쫙 닭꼬치처럼 꿰다고 했죠. 그렇죠. 하나의 역사를 쫙 만들고, 위구르도 절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 게 중국의 역사의 힘이에요. 역사 기록의 힘이에요. 역사를 기록을 해야 우리가 절대로 우리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학습지는 이제 파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한번 보죠. 벌써 30분이네. 자, 수당, 돌궐. 자, 당나라 때의 동아시아 상황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볼 거예요. 돌궐과 토번, 그리고 삼국, 남북국,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국 시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다. 자, 여기는 자, 남북조가 위진 남북조죠. 사실은 남북조가 수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자, 수나라가 고구려 원정에 실패를 해요. 우리나라가 을지문덕 장군이 아주 잘 막아내죠. 자, 그래서 국력이 소진되어서 멸망의 원인으로 작용이 되었다. 그래서 대당 제국이 세워지게 되는데, 자, 돌궐, 가는 돌궐입니다. 자, 이거부터 볼까요? 자, 특징은 채찍과 당근이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책에서는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라서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 주변국의 군사활동을 전개를 하면서 자국 중심의 조공과 책봉 관계를 요구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교류예요. 결론은 교류를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거, 그리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거를 서로 원한다면 교류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요. 동아시아 사회는. 그래서 서양에서는 은을 주고, 은을 준 대가로 비단을 주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은이 부족해지면서 인도에서 은을 끌어다가 중국에 팔아버리고, 그러면서 또 안 되니까 아편 갖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비단을 얻고 싶어서, 차를 얻고 싶어서, 그러니까 맛있는 차를 얻고 싶고, 뭔가 도자기를 얻고 싶기 때문에 아편을 갖다 중국에 팔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중국을 완전 마약 중독 국가로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그 다음에 동아시아 세계입니다. 말하자면. 자, 그래서 당이 주변국에다가 화본공주를 파견을 합니다. 자, 화본공주가 뭐냐? 자, 옆에 보면은 나라 간의 화목하고 번성을 하기 위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공주를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사돈관계를 맺는 거죠. 자, 여러분이 사돈관계를 맺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돈관계를 맺어본 내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가족이 많아진다는 거는 그 가족들이 내 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랑 내가 결혼을 한다? 그 문재인이 곧 나의 가족이 되는 거면 내가 힘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세지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와 다른 유목국가들이 관계를 맺으면서 힘이 굉장히 강력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가와의 관계. 돌궐이다. 돌궐과의 관계. 자, 위구르를 정복을 합니다. 자, 위구르를 정복을 하는데, 외우는 팁이 있어요. 자, 이 유목국가들이 우리 있잖아요. 꽉 막힌 사람들. 나는 솔직히 이렇게 꽉 막힌 사람이 아니잖아요. 둥글둥글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꽉 막힌 사람들한테 항상 조언을 하죠. 유도리 있게 해라. 유도리 있게. 유돌위 해가지고 차례대로 외우면 돼. 유연을 정복한 거는 돌궐. 그쵸? 돌궐을 정복한 거는 위구르. 쉽죠? 이거 시험 문제 낼 건데. 자, 아무튼. 자, 그래서 돌궐이 위구르를 정복을 했다. 유도리 있게 외워야 돼요. 여러분도. 내가 인과관계가 뚜렷하지 않는 그 단순 암기 같은 경우는 외우는 팁을 이렇게 전수를 하고 있어요. 자, 당나라 초기에는 돌궐에 화본공주를 파견을 했고, 돌궐의 신하를 자처할 정도로 당나라가 굉장히 강력했어요. 자, 돌궐이
강력했던 이유는 어쨌든 문자도 한 몫을 했다. 자신들이 뭔가 위기가 있고 전쟁을 하고 싶을 때 문자를 딱 써가지고 탁 보내면은 바로 이렇게 군대 소집해가지고 갈 수가 있겠죠. 자, 돌궐이 신하를 자처할 정도로 세력이 강력했다. 자, 당나라 초기 이후에는 자, 돌궐이 당에 잠깐 복속이 되었다가 다시 부활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 나는 토번. 자, 토번입니다. 자, 당이 토번에, 자, 이게 누구냐면 송첸간포.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송첸간포. 송첸간포. 자, 송첸간포 굉장히 중요합니다. 송첸간포라는 토번의 왕에게 화번공주를 보내요. 그만큼 토번이 강했다는 거겠어요? 약했다는 거겠어요?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송첸간포 왕이 비단길과 스촨성을 공략을 해요. 자, 여기가 그 토요콘이 있었던 비단길이죠. 토요콘은 누가 정벌을 했다고요? 토번이, 그죠? 그래서 이 스촨이 이쪽입니다. 공략을 해서 백강전투 후에 당은 누구와의 전쟁을 위해서 물러나냐? 토번과의 전쟁을 위해서 한반도에 물러나요. 우리 백강전투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베트남. 여기서는 베트남 간략하게 보면은 당이 중국의 변방, 남쪽 변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베트남 북부. 여기 그게 빠졌네. 자, 나중에 학습지 주면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다라고 씁시다. 자, 다에 보면은 북부의 안남도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체크를 합시다. 체크. 자, 송첸간포도 중요하고, 화번공주도 중요하고, 안남도부도 중요하고요. 백강전투도 중요하죠. 백강전투, 가끔 어렵게 나오면 그런 식으로도 나와요. 백강전투에서 패배했다 하면 누구죠? 백제죠. 그리고 또 왜죠? 백강전투에서 승리했다 하면 어디예요? 당나라. 그리고 뭐 또 있죠? 그죠? 신라. 어디지? 뭐야.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 다 중요해요. 이난과 대흥, 연호. 요 밑에 나오는데 청해진도 중요하죠. 자, 그 밑에 내려가 봅시다. 편집. 자, 고구려죠. 자, 고구려와의 관계다. 자, 나당 연합군을 결성해. 우리 이거 시험에 나왔죠. 자, 백제가 멸망하고 고구려가 멸망하고 백제 부흥운동을 외가 지원해서 나당 연합군과 충돌한 걸 뭐라고 해요? 백강에서 전투가 벌어졌다. 위에 지도에 위치 있어요. 자, 당이 나라를 뒤통수 치려고 하니까 신라와 당나라가 전쟁을 벌이죠. 그러면서 신라가 다 축출하고 삼국을 통일해버립니다. 연도 외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연표 볼 때 참고하라고 자, 해놓은 겁니다. 여기는 백제, 그리고 여기는 신라. 자, 그 다음에 A가 뭐예요? A는 일본이죠. 일본과의 관계. 야마토국의 아스카 문화. 자, 아스카 문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에키토기 배웠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일본 최초의 불교 문화예요. 그러니까 중국 한반도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서 외래 학문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고 국제성이 풍부했다는 거는 굉장히 그때 뭔가 많이 배웠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솔직히 우리 국수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좋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사실 잘났잖아 솔직히 말해서. 그죠? 일본이 사실 막부 이런 거 배우다 보면은 아무튼 우리나라가 그래도 나름 괜찮았다. 내가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싶은데 영상이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배웠던 거 뭐죠? 다이카 개신. 자, 다이카 큰 변화가 있었고 새롭게 고친다. 그죠? 그렇게 했던 거예요. 당의 율령 체제에 당의 좋은 거 다 갖다 씁니다. 그래서 군주 중심의 중앙 집권 체제 확립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세기에는 이렇게 형성이 되었는데 8세기, 9세기는 어땠느냐? 자, 가가
네, 이것도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자, 아닙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불교 문화 할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구르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자, 돌궐. 자, 유돌위 생각하라고 했어요. 당이 위구르에 화번공주를 보냈습니다. 자, A는 어디죠? 발해입니다. 자, 발해에서는 이 문제가 꼭 나와요. 자, 인왕과 대응. 한국사에서 또 많이 나오는데, 자, 연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2020년으로 부르잖아요. 2020년 뭐 이렇게 부르는데, 어떤 거냐면은 이제 2020년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 올해부터는 여러분이 나하고 만난 지 이번 해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2020년이라고 부르지 말고 내 별명이 뭘까? 1학년들은 나보고 천사라고 하던데 그거 말고 이거 어때요? 패션 패션왕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제 패션왕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하고 나하고 만난 지 1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단어 대신에 패션왕 1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오늘 날짜를 쓰면은 패션왕 1년 6월 30일, 7월 며칠 되겠죠? 이렇게 7월 1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걸 쓰면서 어떻겠어요? 우리 동아시아사 선생님이 생각이 난다. 이렇게 항상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건 공부예요. 나의 권력이 어떻다는 거예요? 굉장히 높아지고 사람들이 나의 나의 정통성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정통성 넘어서 솔직히 국가 전체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아무튼 기분 좋은 일이죠. 그게 바로 연호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려 광종 때 연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광덕 있잖아요. 그 연호라는 것 자체가 그 사람의 그 권력에 대한 상징, 그 권력이 얼마나 강성했느냐를 증명해 주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가 어디죠? 통일신당. 자, 요것도 이제 승려 앤닌을 도와서 이렇게 여기서 이제 청해진 들려서 쭉 갔다가 장안 들렸다 다시 와서 그건데 이것도 불교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A가 어디냐? 일본과의 관계입니다. 자, 일본. 자, 다 끝났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인데 견당사를 파견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설치를 하죠? 다자히후 여기 체크 해주세요. 밑에까지 쓰고 그 다음 요거는 우리 풍. 자, 다자이후가 뭐냐? 자, 규슈 후쿠오카에 있었던 고대 일본의 행정기관인데 이 외국 사신들이 오면 맞아주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으로 치면은 도청이다. 도청인데 거기에 중국과 일본의 대사관이 오면 환영해주는 환영회를 해준다. 그러면은 이 중국하고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관계가 어떻다는 거겠어요? 굉장히 좋았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자이후가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오픈마인드였다 아니면 폐쇄적이었다. 오픈마인드였다. 여러분 수업이 끝났습니다. 선생님이 3명 추첨해가지고 과자를 주겠어요. 뭐냐? 선생님이 제일 먼저 시작할 때 쳤던 곡의 작곡가와 제목을 맞춘 사람에게 선생님이 과자를 주겠습니다. 3명 추첨해가지고. 끝났으니까 선생님이 또 피아노를 쳐주겠습니다. 자. 안녕.